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유행이 정체하고 있다며 고강도 거리 두기의 성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달 가까이 네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지금 정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는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8월 달만 비교를 해보면 8월 2주차하고 3주차, 4주차 신규 확진자 규모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주말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 일단 8월 2주차에는 1,800명대 중반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네. 그 위에 1,700명대 후반, 그 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761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바뀔 때마다 한 50명에서 적게는 한 20명 규모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일간에서는 큰 폭은 아닙니다만 서서히 감소세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말씀드린 8월 2주차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8월 초에 휴가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휴가의 영향은 상당히 마무리가 들어갔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한동안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고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확산을 막는 데에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일단 장기화되면서 경각심이 크게 약화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개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계절적인 요인도 한절기에 접어들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절충을 하면서 아마 백신 접종률이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일 지금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일정 부분 완화를 하게 되면 다시 증가를 할 거고 백신 접종률이 더디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소세를 보인다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한동안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다. 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날이 지난 11일이었죠. 지난 11일로부터 현재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신규 확진자 발생 후로부터 각각 2주 후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니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발생이 진정세로 들어서려면 일단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정점이 그러면 언제쯤 도달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정은경 청장이 언급한 바로는 9월 말까지 지금의 유행세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월 초에서 10월 중순경쯤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9월에 있는 추석 연휴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방역 수칙을 이행을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려 있는데 네. 그 시점으로부터 1, 2주 정도가 지나는 시점이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의 어떤 전망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한 2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10월 말병까지는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거기에 사망자도 더불어서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 4차 대유행 이전 규모의 3배 정도에서 정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5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났던 다른 나라보다는 상황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앞서 첫 번째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2,000명 안팎 정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 4차 유행 이전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700명 안팎이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차 유행이 진행이 되면서 3배 정도 확산이 됐고 네. 여기에서 정체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K-방역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방역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역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한 3배 정도 급증한 거에서 막고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지가 한참이 됐고 비수도권도 3단계로 격상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강도 거리두기에 효과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최근에 나온 거에 보면 1차, 2차, 3차까지는 그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이동량이 한 30%포인트 정도 감소했고 반면에 4단계, 4차 유행 때에는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했지만 그 감소폭은 한 0.6%포인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상 거리두기의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지금과 같은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동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도로 확산을 막고 있는 거는 분명 거리두기의 효과는 있다. 근데 그 효과가 감소세로 할 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고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곧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정부가 추석 때 가족 간 모임이나 또 요양원 면회 허용 여부 등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 이런 방역 대책이 허용된다면 어떤 부분이 좀 함께 고려돼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허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허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같이 정체 국면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양병원 입소하신 분들, 어르신분들의 대다수가 이제 접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만나게 되면 돌파 감염 등의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하고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면회가 허용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요양병원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가족 간 모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단계에서 가족 간 모임을 허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1, 2주 사이에 큰 폭의 확진자 수 증가가 예견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은 일단 구심점 자체가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녀분들이 다 반개 가족으로 직계 가족으로 포함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그 단위 직계 가족을 보면 형제들은 반개 가족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직계 가족 모임을 허용하게 되면 부모님 기준으로는 대다수의 자녀들이 모일 수 있는 네.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는 네. 보고 있고 따라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추석이나 설 연휴에 우리가 주로 적용했던 것처럼 한 4인 정도로 모임을 제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4인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자녀들 가족 단위가 또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역을 고려했을 때는 이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가장 큰 관심사인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국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선 고령층의 90% 그리고 성인층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정도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최소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고령층 90%, 성인층 80% 접종 완료라고 하는 수치는 그동안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희망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원하는 모든 국민이 접종했을 때의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백신을 접종받기를 원하시는 국민들이 다 접종된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동안 9월 말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당시는 1차 접종 기준으로 70% 수준밖에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방역 당국의 방향성이 지금처럼 성인 기준으로 80%가 접종 완료하는 시점이면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 맞겠다 하는 분들을 빼고 사실상 전 국민이 다 맞았을 시점에 그때쯤이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부스터샷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언제쯤 접종 시기를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부스터샷은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변이주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법은 기존의 백신들을 반복해서 접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부스터샷은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스터샷이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2차 접종 완료 후 8개월을 얘기했다가 6개월로 앞당기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이 2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이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지 한 8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6개월, 8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접종 완료 후 1년 이내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인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스터샷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서 성인 접종이 완료가 되면 바로 부스터샷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성인 접종률이 만약에 80% 이상의 80% 정도에서 정체 국면을 맞는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 정책 같은 경우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접종률 끌어올리는 하나의 주요한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지금 미접종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릴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접종이 완료되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성인 기준으로 18세 이상에서 한 80% 정도 수준에 이제 도달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네. 네. 그 이후에 원치 않는 국민들은 더 이상 맞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접종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상 집단 면역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백신 이게 안 맞으신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은 보다 안전성이 높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접종이 더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보기에는 제조합 단백질 기반으로 한 백신들이 안전성 부분에서는 많이 검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노바백스가 국내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이 노바백스를 접종받으시는 그러니까 미접종자 중에 이런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접종률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40대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허용되면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권고 연령은 여전히 50대 이상이거든요. 40대가 이 잔여 백신을 맞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러니까 국내 최근의 이상 반응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이렇게 연령별로 보면 실제로 이상 반응의 빈도는 30대에서 40대가 약간은 높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이상 반응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네. 네. 반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슈가 되는 부분이 혈소판 감수성 혈전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현재 2명이 혈소판 감수성 혈전증을 겪은 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명당 0.2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외 사례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예. 해외 사례는 100만 명당 한 3에서 6건 정도로 평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감수성 혈전증, 그러니까 희귀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접종 받으신 이후에
길게는 한 3주에서 4주 이내에 만약 심한 두통이라든가 아니면 시야가 흐려진다든가 아니면 복부 통증이라든가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이 보이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일 가능성이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소판 감소가 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기에 발견되면 예후가 비교적 좋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 반응 여부를 잘 모니터링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